안녕하세요. Y쌤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기원과 초기 인류 진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개의 영상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안방으로 건너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아랫목에 있는 이불 속에 발을 넣고 할아버지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죠. 아마 초등학교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줘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채울 옛날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학생들에게 생물학을 가르쳤고 연구를 해왔지만 옛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원천을 채울 재료를 머릿속에 만들지 못했죠. 지금까지 옛날 옛적의 상상력은 접어둔 채로 쫓기듯 주어진 숙제를 해결하며 분주하게 살기 바빴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맘먹고 옛날 이야기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생명 출현 당시의 이야기를 찾아서 정리한 거죠. 생물학적으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가 배운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 있더군요. 생명 출현 당시의 옛날 얘기는 천재의 추론으로 조금씩 더디게 완성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증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반복해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반복하여 듣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덧붙여서 새로운 생물학적 추론을 하시면 여러분의 뇌세포 연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뇌를 연결하고 뇌세포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부의 장점이죠. 생물학 공부를 그렇게 이용해 보세요. 오늘은 보다 손에 잡히는 바이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포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자라면 세포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 수 있죠. 한 개의 세포 안에서 생물의 특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니 무궁무진한 바이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무궁무진한 바이오 이야기 중 세포의 발견과 관련된 뒷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과학이 준 업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셨으면 합니다. 세포를 관찰하고 셀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잉글랜드의 로버트 훅입니다. 훅은 1665년 세포를 처음 관찰했죠. 그가 사용한 현미경은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최대 배율인 3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술로 훅은 세포를 제대로 볼 수는 없었겠죠. 세포와 세포를 구분하는 세포벽을 본 거죠. 식물 코르크의 세포벽을 봤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도자들의 방을 닮았다고 해서 셀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죠. 1665년 훅은 확대경을 이용한 작은 생물의 생리학적 설명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인기 서적이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훅은 인기 있는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훅이 1제곱센티미터의 크기에 셀이 1억 개 넘게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쯤 어떤 사람이 런던 왕립협회에 세포 그림을 보냅니다. 275배의 현미경으로 보고 그린 그림이죠. 로버트 훅과 왕립협회 회원들은 그 정밀한 그림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고 과학을 배우지도 않은 상인이었다고 하죠. 네덜란드의 모직물 상인 안토니 반 레벤후크가 보낸 그림이었습니다. 레벤후크는 자신의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많은 논문을 냈죠. 1683년에는 세균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완전하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150년 동안 과학계는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839년 슐라이덴과 슈반이라는 두 과학자가 세포설을 확립했습니다.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다. 세포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가진 조직과 장기의 구조적 기능적 토대이다.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이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 세포설입니다. 생명은 저절로 나타날 수 없고 이미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포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물 속생설을 증명할 수 없었죠. 20여 년 후 루이 파스텔에 의해서 생물 속생설이 증명되면서 세포설이 현대생물학의 기반이 되었죠. 그런데 슈방과 슐라이데는 자신들의 가설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특히 생물의 모든 조직과 장기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 가설을 생물체 전체에서 설명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확신은 있었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 짐작해 보세요. 세포설을 주장하던 1800년대의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뇌죠. 20 마이크로미터 전후 크기의 세포들을 구별할 현미경으로는 뇌를 구성하는 세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현미경으로는 20 나노미터, 즉 20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 크기죠. 20 나노미터의 시냅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틈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학자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연구하려고 뛰어들어도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면 연구할 수 없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헤매야 하는 게 과학의 운명이고 과학자의 운명이죠. 광학기술의 발전은 세포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현미경 기술의 발전이 곧 세포학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죠. 어쨌든 당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뇌 안에는 세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촘촘히 얽혀있는 실덩어리 같은 것만 있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혹 같은 구조를 설명해내기도 어려웠죠. 단순한 모양을 가진 세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그 실 끝에 있는 혹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죠. 그 혹을 세포라고 여기더라도 어디까지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세포에서 나와 어느 세포로 가는지 알 길이 없었죠. 게다가 그 혹 같은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막을 분리해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세포론을 신경계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과학자들 사이에 파가 나뉘고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뇌와 척수가 연속적인 세포 조직망인 그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죠. 다른 이들은 신경계 역시 생물의 다른 모든 부분처럼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런파와 신경 그물파죠. 정체에만 당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정표를 찍은 이가 이탈리아의 의사 카밀로 골지입니다. 골지는 뇌 조직을 염색하는 특수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몇 개의 뉴런, 즉 신경세포만을 염색하고 거의 대부분의 뉴런을 염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어 염색한 뉴런만이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골지의 염색법으로 뉴런의 구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미경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애매모호한 면은 남아있었죠. 그런데 골지의 염색법을 열광적으로 사용하던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라모니 칼이라는 학자였죠. 칼은 인간을 포함해 여러 서로 다른 생물종의 신경조직을 비교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조직은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뉴런은 서로 간에 소통 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에 줄 만한 증거를 축적해 나갔죠. 칼은 신경세포 전체를 시각화하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다가 두 가지 연구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동물 대신에 갓 태어난 동물의 뇌를 연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동물의 신경세포는 수도 적고 덜 조밀하여 돌기들이 짧았죠. 덕분에 칼은 세포들의 숲인 뇌에서 개별적인 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지가 개발한 특수한 은염색법을 이용하는 거죠. 은염색법은 매우 변덕스러워서 전체 뉴런의 1% 정도만 무작위적으로 염색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죠. 염색되는 뉴런 각각은 온전하게 염색되기 때문에 신경세포 본체와 모든 돌기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세포소를 발표하고 50년 이상 지나서야 드디어 뉴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업적으로 칼과 골지가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톡홀름의 노벨상 수상장에서 과학사의 한 단면이 드러납니다.
관례에 따라 두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는 특별 강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강연은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골지는 칼의 뉴런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골지는 노벨상 수상 연설을 기회로 뉴런주의를 공격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으로 칼의 빛나는 발견을 위한 길을 닦은 골지. 그 골지가 칼의 과학적인 적수가 되어버린 거죠. 잔인한 일입니다. 골지는 1926년 사망할 때까지 신경세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골지를 비롯한 많은 생물학자들은 그 신경세포 돌기들의 표면막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경세포의 돌기들이 다른 신경세포 주위 돌기들과 너무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세포질이 자유롭게 섞여 거미줄처럼 연결된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경망 안에서 신호들이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므로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단일한 신경세포가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신경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그물파의 주장입니다. 골지처럼 기술적으로 유능하지만 자신이 연구하는 생물학적 질문에 통찰이 부족한 과학자도 있죠. 특히 발견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사에서는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칼이 업적을 이루는데 골지가 기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과학적 적수가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는 일은 과학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막점 마쿠란 남들에게 보여지는 무대 전면과 장막에 가려진 무대 뒷면이란 뜻을 갖는다죠. 과학사에서는 막점 마쿠 이렇게 무대 뒷면의 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과학자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업적만 배우죠. 그런데 그 업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항상 상대파가 있고 그들 사이에 비난과 비판이 이어졌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모르죠. 정치에만 당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사람이죠. 편견이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가설을 세우면 각 파의 사람이 모이고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면서 서로 주목을 끌려고 경쟁하죠. 그리고 자기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헤매면서 몸집을 불리면 점점 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한 논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발화 공간은 학회입니다. 세포설도 그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과학적 이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포설의 막점 마쿠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죠. 건강 지식이 넘쳐납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저는 가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생물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건강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도 있죠. 약학대학원이나 의전원의 입학 과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물학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요점은 인간에 대한 탐구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입니다. 숨쉬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죠. 최근에는 신경과학의 발달로 생각한다는 것, 즉 의식의 본성도 생물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철학적 사색의 재료였던 것조차 생물학의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도 결국에는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이오 이야기는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잠깐 영상을 듣고 생각할 재료를 얻어가는 건 어떤지요? 오늘은 세포설이 제대로 완성되기까지 과학사에 있었던 숨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동서